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장면으로 이야기를 열겠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당신은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보고서가 내일까지 마감입니다. 건강을 위해 일찍 자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손은 이미 스마트폰을 들었고 영상 하나를 클릭했고 어느새 2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혹은 이런 장면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냉장고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혹은 또 이런 장면입니다. 지출을 줄이기로 했는데 할인 이벤트 알림이 왔고 어쩌면 이건 지출이 아니라 투자일 수 있겠다는 기막힌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매일 유혹과 싸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싸움에서 자주 집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2500년 전에 이미 답을 내놓은 철학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을 짚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유혹에 지는 걸까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고, 나중에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사고, 낭비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즉각적인 보상을 처리하는 부분과 장기적 결과를 판단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유혹이 강할 때 즉각 보상 회로가 장기 판단 회로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따라오기도 전에 이미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플라톤은 과학 없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욕망은 빠르고 이성은 느리다. 그러므로 이성을 꾸준히 훈련해야 한다. 플라톤은 기원전 428년경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으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습니다.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는 민주주의가 막 싹을 틔우던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민주주의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독배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은 플라톤에게 평생의 화두를 남겼습니다. 왜 사람들은 올바른 것보다 당장의 욕구를 선택하는가? 왜 진실보다 듣기 좋은 말에 쉽게 넘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은 욕망이 아닌 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탐구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절제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오늘날 가장 현실적인 삶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플라톤이 남긴 업적이 얼마나 방대한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세기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387년경 아카데미아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서양 최초의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날 아카데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대화편들, 국가, 향연, 파이돈, 메논, 티마이오스, 이것들은 지금도 세계 최고 대학들의 필독서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철학의 핵심에는 항상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은 잘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의 중심에는 언제나 절제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입니다. 명예와 자존심을 추구하는 감정적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는 욕망입니다. 식욕, 성욕, 쾌락을 추구하는 원초적 충동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있을 때 인간은 온전하다. 그런데 이성이 제자리를 잃고 욕망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 그 인간은 노예가 된다. 욕망의 노예.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욕망의 주인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 이 차이가 삶 전체를 결정합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것을 마차에 비유합니다. 이성은 마부입니다. 기계는 준마입니다. 욕망은 야생마입니다. 마부가 고삐를 잡고 있을 때 두 말은 마부의 방향으로 달립니다. 하지만 마부가 고삐를 놓으면 야생마가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립니다. 그 마차는 곧 절벽으로 향합니다. 이 비유가 현대인의 삶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올 때마다 확인하는 것, 먹고 싶은 것이 생길 때마다 먹는 것, 쓰고 싶을 때마다 쓰는 것,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는 것. 이것들은 욕망이 마부의 자리를 빼앗은 상태입니다. 플라톤은 이 상태를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노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절제는 무엇인가요? 플라톤은 절제를 그리스어로 소프로시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건강한 마음 혹은 지혜로운 균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절제란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덜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절제는 억압이 아닙니다. 진짜 절제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느낄 때 지금 먹으면 내 건강 목표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그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해 지금 먹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쇼핑 충동이 올 때 지금 이것을 사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즉 재정적 자유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해 지금 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고통이 아닙니다. 절제는 더 큰 만족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 플라톤의 절제 철학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나왔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이 살았던 아테네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화려했습니다. 그 풍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쾌락 자체를 최고의 선으로 보는 철학도 생겨났습니다. 플라톤은 이 흐름의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쾌락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쾌락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스스로를 쾌락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 이것을 극명하게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는 순간에도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강렬한 욕망의 반대편, 즉 살고 싶다는 욕망을 이기고 자신의 철학적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플라톤은 그 모습에서 보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고. 이제 현대인의 이야기로 들어오겠습니다. 현대는 플라톤이 경고한 세계가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하게 구현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과 알고리즘은 인간의 욕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욕망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좋아요를 원하는 욕구를 활용해서 더 많이, 더 자주 올리도록 유도합니다. 넷플릭스의 자동 재생은 한편 더 보고 싶은 욕구를 끊임없이 강화합니다. 배달앱의 단 하나 더 클릭은 먹고 싶은 욕구를 최소한의 마찰 없이 충족시킵니다. 이 시스템들은 모두 우리의 욕망이 마부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이 지금을 본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욕망의 노예를 만드는 가장 정교한 장치들이 가득한 세상이다. 그러므로 절제의 기술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대다. 이것이 2500년 전의 철학이 오늘날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플라톤의 절제가 단순한 억압이 아닌 진정한 자유임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돈에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이 담겨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앞두고도 제자들과 영혼의 불멸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슬퍼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달랬습니다. 왜 그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철학자는 평생 죽음을 연습한다.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곧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 연습이 충분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자유롭다. 이것이 플라톤이 전하는 절제의 궁극적이고도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인간을 가장 높은 상태로 끌어올린다는 것. 물론 우리 모두가 소크라테스처럼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알고 걷는 것과 모르고 걷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절제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동굴 속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벽만 보고 있습니다. 벽에 비치는 그림자가 전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눈이 부셔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적응하며 진짜 세상을 봅니다. 태양을 보고 진짜 사물을 봅니다. 그가 다시 동굴로 돌아와서 그림자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굴 안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욕망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동굴은 욕망의 세계입니다. 그림자는 욕망이 만들어내는 가짜 만족입니다. 동굴 밖은 이성의 세계입니다. 태양은 진짜 선입니다. 욕망에 갇혀 사는 사람은 그림자를 실제라고 믿습니다. 당장의 쾌락이 진짜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절제를 통해 욕망의 동굴을 나온 사람은 비로소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 봅니다. 일시적 쾌락이 아닌 지속적인 충만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절제의 가장 깊은 보상입니다. 동굴을 나온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진짜 세상, 그것이 절제가 열어주는 문입니다. 이제 현대인의 실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동굴의 비유와 관련된 현대 심리학의 발견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 적응입니다. 인간은 어떤 쾌락이든 익숙해지면 그것에서 더 이상 같은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처음 먹은 맛있는 음식이 매일 먹으면 평범해지고 처음 산 새 물건이 몇 달 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결코 만족으로 가지 못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쾌락의 동굴 속 그림자는 볼수록 더 강한 그림자를 원하게 만듭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진다. 채워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평화가 온다. 현대 심리학이 수천 개의 연구로 증명한 것을 플라톤은 2500년 전에 통찰했습니다. 30대 중반 직장인 유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입니다. 유나 씨는 매일 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드를 내리고 영상을 보고 어느새 새벽 2, 3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항상 피곤했습니다. 일에 집중력이 떨어졌고 감정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나 씨는 스스로를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플라톤의 마차 비유를 읽고 다른 관점이 생겼습니다.
나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다. 마부의 자리를 빼앗긴 것이다. 욕망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이다. 유나 씨는 마부의 자리를 되찾기로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대신 충전기를 거실로 옮겼습니다. 첫 며칠은 손이 허전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왔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유혹의 강도를 낮춰줬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수면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일의 집중력이 달라졌습니다. 유나 씨는 말합니다.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었어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뒤부터는 스마트폰이 덜 당겼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것이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이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절제의 작동 방식입니다.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알게 되어서 덜 좋은 것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 이번에는 플라톤의 또 다른 개념인 에로스와 절제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에로스를 단순히 사랑이나 욕구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에로스는 더 나은 것을 향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향연에서 플라톤은 말합니다.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향한 욕구에서 시작하지만 진정한 에로스는 아름다운 영혼을 향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움 자체, 즉 선을 향한다. 이것이 욕망과 절제의 관계에 대한 플라톤의 가장 섬세한 통찰입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먹고 싶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건강을 원하는 더 깊은 욕망으로 전환하는 것. 지금 당장 즐기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더 깊은 욕망을 키우는 것. 이것이 절제가 억압이 아닌 이유입니다. 절제는 욕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절제가 부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역사 속 이야기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에로스의 방향 전환에 대해 한 가지 실천을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몸 하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아름다운 몸이 형제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아름다운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아름다움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 이것을 욕망의 승화라고 합니다. 예술가들이 창작 에너지로 욕망을 전환하고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대한 열망으로 욕망을 전환하고 학자들이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욕망을 전환합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더 높은 에로스입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돌리는 것. 지금 당신에게 가장 강한 욕망이 있다면 그 에너지를 어디로 돌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전환이 절제의 가장 창의적인 형태입니다. 이제 절제가 부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역사 속 이야기로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절제와 용기를 배웠고 초기에는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정복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의 욕망도 커졌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신성에 대한 욕망, 끝없는 정복에 대한 욕망. 어느 순간부터 이성이 마부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친구 클레이투스를 술자리에서 죽인 것이 그 상징입니다. 분노와 술이라는 욕망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압도한 순간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후에 그 일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욕망이 마부의 자리를 차지하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무너진다. 이것이 절제가 권력자에게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힘이 클수록 욕망도 커집니다. 욕망이 클수록 절제가 더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현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제의 실패가 위대함을 무너뜨린 역사적 예는 알렉산드로스 외에도 많습니다.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는 초기에는 현명한 통치자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커지고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게 되자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사치, 잔혹함, 비이성적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된 지 4년 만에 암살당했습니다. 반대로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절제했습니다. 그가 남긴 명상록은 자신에게 쓴 절제와 이성의 훈련 일기입니다. 지금도 그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황제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권력 앞에서의 절제가 어떤 유산을 남기는지를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40대 사업가 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입니다. 정호 씨는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꾸준히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지출이 늘었습니다. 비싼 차, 럭셔리한 사무실, 잦은 접대. 처음에는 사업을 위해서라는 합리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지출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사업의 현금 흐름이 나빠졌습니다. 매출은 괜찮았지만 지출이 더 빠르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경영했다. 그 이후 정호 씨는 모든 지출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것이 사업에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지출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살아났습니다. 플라톤의 이성이 마부의 자리를 되찾은 순간입니다. 이제 절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번역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욕망과 이성의 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바로 행동하지 마세요.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이성이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마부가 고삐를 다시 쥐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유혹 앞에서의 성찰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진짜 좋은 것, 진짜 아름다운 것의 원형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표면적 욕망에 쉽게 이끌립니다. 오늘 당장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1년 후 어떤 상태이고 싶은가? 5년 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이미지가 명확할수록 오늘의 유혹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방해가 보이면 물리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강력한 도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1년 후의 나에게 이렇게 씁니다. 나는 1년 후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건강하게 먹고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집중력 있게 일하고 있다. 이 편지를 쓰는 행위가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실제 인물이 됩니다. 유혹이 왔을 때 그 편지의 나를 떠올리세요. 이 선택이 그 나를 향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나에서 멀어지는 것인지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부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의 이미지가 명확할 때 그 이미지로 현재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설계했습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력만으로 욕망과 싸우는 것은 매우 소모적입니다. 유혹이 덜 들어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크푸드를 집에 두지 않는 것,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는 것, 쇼핑앱을 삭제하는 것, 이것들이 환경 설계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욕망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약해진 욕망은 이성이 다루기 쉬워집니다. 네 번째는 작은 절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덕은 훈련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절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제도 근육처럼 훈련됩니다. 처음부터 큰 욕망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 커피를 설탕 없이 마시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식사 후 10분 뒤에 후식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 이 작은 절제들이 쌓이면 이성이 욕망보다 강해집니다. 그 강해진 이성이 더 큰 유혹도 다루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실천법 네 번째인 작은 절제에 대해 현대 과학이 뒷받침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아 고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의지력은 근육과 같이 사용할수록 피로해집니다. 하루 종일 큰 유혹들과 싸우다 보면 저녁에는 의지력이 바닥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더 많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왜 환경 설계가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유혹이 오기 전에 환경을 바꾸면 의지력을 아예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절제를 먼저 훈련하면 의지력 자체가 강해집니다. 플라톤이 덕을 훈련이라고 한 것이 이 과학적 원리와 정확히 맞습니다. 작은 것을 이기는 훈련이 큰 것을 이길 수 있는 이성을 키웁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철인 왕이라는 개념에서 개인의 덕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공동체가 개인의 덕을 강화합니다. 절제를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건강을 목표로 하는 모임, 독서 모임, 경제적 목표를 나누는 그룹, 주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유혹에 맞서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플라톤이 절제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대화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국가에서의 티마이오스와의 대화입니다. 플라톤은 폭군의 영혼을 묘사하면서 절제 없는 삶의 결말을 이렇게 그립니다. 폭군은 욕망에 완전히 지배되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결코 쉬는 날이 없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가진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 표면적으로는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비참한 노예다. 이 묘사가 현대의 어떤 모습과 닮아 있지 않으신가요?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원하고 갖게 되면 금방 익숙해져서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욕망에 지배된 현대인의 초상입니다. 플라톤이 2500년 전에 그린 것과 놀랍도록 같습니다. 반대로 플라톤이 이상적인 철학자의 삶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삶의 차이를 현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행복 이론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셀리그만은 말합니다. 쾌락적 행복은 즐거운 일을 많이 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의미적 행복은 자신의 가장 깊은 잠재력을 발휘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줍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욕망의 노예는 쾌락적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는 의미적 행복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500년 전에 플라톤과 현대 심리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향한 삶에서 온다. 반대로 플라톤이 이상적인 철학자의 삶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자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이미 가진 것으로 충만하다. 더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충분하다. 그것이 가장 큰 부유함이다. 이 두 가지 삶의 대비가 절제가 왜 필요한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현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대 후반 대학원생 세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입니다. 세아 씨는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확인하거나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나가거나 세아 씨는 자신이 논문을 못 쓰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을 공부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마부다. 내 이성이 욕망에게 고삐를 내주고 있다. 세아 씨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논문을 쓰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논문을 방해하는 욕망들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유튜브 욕구, SNS 확인 욕구, 회피 욕구, 그리고 그 욕구들이 왔을 때 최소 5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5분 후에도 그 욕구가 있으면 따라가도 된다. 하지만 5분 동안은 논문을 계속한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분 후에는 대부분 욕구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5분이 이성이 다시 고삐를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세아 씨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라톤이 옳았습니다. 욕망을 없앤 것이 아니라 이성이 이길 시간을 준 것뿐인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절제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절제하면 삶이 재미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욕망에 이끌리는 삶은 표면적으로는 재미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만족이 없고 충족이 없습니다. 반면 절제하는 삶은 깊고 지속적인 만족을 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평범한 순간도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재미의 깊이와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절제는 약한 욕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절제가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 강한 욕망을 다스리는 이성이야말로 가장 강한 이성이다. 욕망이 약해서 절제하는 것은 쉽습니다. 욕망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덕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절제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절제는 매일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욕망을 이겼어도 내일 또 새로운 유혹이 옵니다. 플라톤은 덕을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반복적인 실천이 덕을 만든다. 한 번의 위대한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절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이것이 플라톤의 이성과 욕망의 이야기와 정확히 연결됩니다.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유혹 자체가 아닙니다. 그 유혹에 대한 내 판단과 반응입니다. 이성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 유혹은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 한마디가 흔들리는 마부의 자리를 지킵니다. 또한 현대 신경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절제를 반복하면
뇌의 전전두엽이 강화됩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즉, 절제를 훈련할수록 뇌 자체가 바뀝니다. 마부가 물리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이성을 훈련하라고 한 것이 2500년이 지나 뇌과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플라톤이 유혹에 흔들릴 때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이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욕망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 처음에는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경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진짜 의도는 경고가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닌 자신의 주인으로 사는 삶으로의 초대. 욕망에 쫓기는 삶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유로의 초대.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유혹이 왔을 때 잠깐 멈추는 것,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 묻는 것, 마부의 자리를 다시 가져오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플라톤이 2500년 전에 남긴 철학은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습니다. 욕망은 변하지 않았고 이성의 필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도 그 욕망을 다스리는 이성도 2500년 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부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내일은 조금 더 단단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매일의 꾸준함이 진짜 절제의 삶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절제의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플라톤이 남긴 말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모든 승리 중 가장 위대한 승리다. 경쟁자를 이기는 것, 시험을 이기는 것,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고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스마트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것, 오늘 아침 하기 싫은 것을 조금 먼저 하는 것, 오늘 식사 먹고 싶은 것을 조금 줄이는 것, 그 작은 승리들이 날마다 쌓여서 욕망의 노예가 아닌 자신의 당당한 주인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유혹과 싸우고 있는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마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깊이 울리는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